뜨거웠던 22일 동안의 선거전이 끝나고 20대 대선 결전의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1시부터는 사전투표, 제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가 모두 합산된 투표율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1시 기준으로 이미 60%를 넘었습니다. 같은 시간 19대 대선 투표율보다 5%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초박빙 구도 속에 최종 결과는 새벽쯤 나올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민심 2022 YTN 선거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주인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주요 후보들 자정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한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보이는 YTN 광화문 스튜디오 연결해서 이번 대선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지금 청와대가 보이실 텐데요. 정원을 지나면서 이 청와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자가 오늘 선거에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박빙의 구도가 이어졌고요. 크고 작은 변수도 잦았던 만큼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전국 상황 그리고 대선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여야 후보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제까지 열전의 시간을 보냈고 예. 오늘은 좀 차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오늘 오전 9시 반에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서 고 노회찬 전 대표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예. 이 공식 선거운동 22일간 후보들 말 그대로 모든 걸 소진한 만큼 오늘만큼은 유권자 한 사람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저녁까지 별다른 일정이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투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심상정 후보만 정의당사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합니다. 네. 그럼 오늘 투표일을 맞아서 후보들도 직접 투표를 좀 해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아침 SNS에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수백, 수천 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직도 3표가 부족하다. 또 투표해야 이긴다고 마지막까지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SNS 메시지를 또 올렸는데요. 네. 현재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투표율 때문에 민의가 왜곡돼선 절대 안 된다며 한 표가 절실하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회찬 전 의원 묘소 참배 후에 SNS 메시지를 통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은 그 자체가 양당 독점 정치 폐막의 징후라면서 제3정당이 대안으로 발돋움하는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앞서 지난주에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지금 사전투표율이랑 현재까지 진행된 투표를 합친 게 60%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출구조사 결과 좀 예측하기 어렵겠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네. 오늘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90분 동안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개표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전국 개표소는 251곳인데 각 지역 선관위에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본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7시 반쯤에 개표소로 옮겨지고 당연히 본투표함은 그보다 더 늦게 열리겠죠. 예. 이에 따라 대략 저녁 8시쯤부터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고요. 비슷한 접전 양상이었던 지난 2012년 대선을 꼽아보면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돼서 예. 대략 3시간 정도 지나서 당선 윤곽이 가려졌거든요. 이번 대선은 워낙 초접전 양상이라 개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라도 내일 새벽 1시쯤은 돼야 당선자 윤곽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선관위는 전망했습니다. 예, 자정은 넘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정치 교체냐 정권 교체냐 사실 양 후보들이 그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거친 설전도 있었거든요.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죠. 어느 때보다. 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는 데는 양당 후보들의 거친 설전이 꽤 한몫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루어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진흙탕 싸움, 네거티브 공방이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몸통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
탓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로 5,500억 이상을 환수하는 등 악전고투를 이어왔고, 윤석열 후보가 사업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해서 대장동 특혜의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반면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일당이 배당금 6,400억 원 등 천문학적 이득을 챙긴 건 결국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두 후보는 대장동 특검 문제를 두고 마지막 TV 토론에서 험악한 감정 싸움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게 하자니까요. 지난 들으신 것처럼 참 이 감정 소모가 좀 심합니다. 예. 김 기자, 이번 대선에서 유례 없이 배우자 의혹까지 또 더해져서 유권자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죠? 예, 보통 대선이면 이제 후보들이 배우자와 함께 현장 유세 활동도 하고 뭐 어디 봉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심지어 투표도 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과잉 의전 그리고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 관련 의혹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허위 이력 그리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공개석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사과 기자회견을 열 정도였는데요. 관련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후보가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배우자가 많이 채워주곤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 배우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진풍경으로 남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 심상정 후보는 사실 배우자 논란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번 대선에 상당한 부침도 있었다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지난 4일 배우자 이승배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면서 네거티브 공방에서는 한 발짝 비켜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지지율 고전을 거듭하면서 한때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심기일전하고 유세를 제기했고, 예. 이번 대선에서 결국 자신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저와 정의당 국민들의 재신임을 구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심 후보는 19대 대선에서 진보 후보로는 가장 높은 6%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김 기자, 그럼 이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선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임박할수록 여론 추이를 짐작하는 게 솔직히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도 야도 판세 해석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하는 게 금지가 돼 있는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글 받으신 분들 꽤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당 산하 연구원에서 진행해봤더니 누가 이기더라. 저도 뭐 봤습니다. 이런 글, 이런 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카드라 통신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투표할 때는 소신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야 주요 인사들은 이제 빅스피커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자체 분석 결과를 이제 방송에서나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여권을 먼저 보면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민주당의 1%포인트 승리를 예측을 했어요. 당내 자체 조사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 이런 걸 보면 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나름의 근거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우상호 민주당 선대본부장이나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조금 더 격차가 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이길 거라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내에서는 두 자릿수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략은 다르지만 모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이제 오후 2시를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투표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책임자를 뽑기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광화문 스튜디오 다녀오셨고요. 현재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제20대 대선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태인 기자는 부산에 나가 있죠. 네, 부산 부암일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선열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광주 첨단이동 제10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홍민기 기자, 서울 지역 투표 지금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투표소에서는 또 긴장되지만 또 차분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집계된 서울 지역 투표율 60.6%입니다. 전국 평균인 61.2%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또 선상투표율까지 모두 더한 수치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1시 기준 투표율 55.8%보다는 4.7% 높습니다. 25개 구에서 유권자만 830만 명이 넘는 서울,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은 앞서 있었던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율 3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서울 시민 310만여 명이 이미 투표를 마친 건데 아직도 500만 넘는 표가 주인을 기다리는 만큼 사실상 대선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특히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이곳 종로구에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 투표소에선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크고 작은 소란을 빚은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 상일 제1동 제6투표소에서는 새벽 6시쯤 투표소가 정전돼 투표가 30분 정도 지연됐는데요. 다행히 전력을 복구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침 7시 20분쯤 경기도 하남시 신장 2동 투표소에선 한 50대 여성 유권자가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다 용지를 찢었습니다. 아침 9시 40분쯤엔 수원시 정자 2동 투표소에서 참관인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항의가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비교적 낮아서 본투표 투표율도 주목됐는데요. 오태인 기자, 부산 지역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투표소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표소 밖으로는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한 표 한 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유권자는 모두 290만여 명으로 투표소 918곳이 마련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8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와 더해서 투표율이 집계되는데 5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 정도 낮은 겁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대선과 같은 시간대 52.6%보다는 높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부암일동 이 투표소에서 50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유권자가 제지당한 사례도 나왔고 투표시설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는 유권자도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 역대 선거 투표를 보면요.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선거 때 67.7%로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2007년 19대 대선에서 76.7%로 전국 평균보다 0.5%포인트 낮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투표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남 지역은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영남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느냐,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느냐, 부산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호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꼴로 사전투표를 마쳤을 정도로 선거 열기가 뜨거웠는데, 오선열 기자, 광주 지역 지금 투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표 사무원들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대기줄을 안내하는 등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광주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투표소를 포함해 367곳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광주 지역 유권자는 120만 8천여 명입니다. 광주 인구가 144만여 명이니까 광주 시민의 83%를 차지하는 셈인데요. 전남은 22개 시군의 투표소 862곳이, 전북은 14개 시군의 투표소 611곳이 마련됐습니다. 투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됐습니다. 앞선 사전투표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은 투표율이 전국 1, 2, 3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전남은 사전투표율이 5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와 전북도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선거를 마쳤습니다. 오후 1시부터 공개된 투표율에는 사전투표율도 반영됩니다. 오후 1시 기준 전남 투표율이 70.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북이 69%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는 68.2%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광주는 7%포인트, 전남은 10.2%포인트, 전북은 6.6%포인트 높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광주의 전체 투표율은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호남 지역 유권자는 모두 432만여 명으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역별 투표소 현장에서 홍민기, 오태인, 오선열 기자 연결해 봤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부동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꼭 듣고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공항이 더욱 익숙해졌습니다. 많은 분들과 다시 만날 시간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년째 정동진역 관광열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첫 우주탐사 달 궤도선을 8월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폐기물에 관한 법률이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법률 때문에 저희 현장에선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모두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빨리 떨치고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관중으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와서 사랑하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I don't need confidence. I shower myself with compliments. 저희 자영업자도 신명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산인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심신의 휴양소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어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선되시는 대통령님께서는 어민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수미술이 선진국 위상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대선이기도 한데요. 자, 높은 사전 투표율에 힘입어서 이번 대선 투표율 80%를 넘길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숨가빴던 대선 전국 여론 분석 전문가들과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화면 하단과 화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전국 투표율과 또 지역별 투표율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시 집계가 조금 전에 나왔죠. 64.8%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철호 위원님, 지난 19대 같은 시간대보다 한 5%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인데 최종 투표율이 80% 넘을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뭐 당락과 득표율 예측보다 더 어려운 게 투표율인데요. 투표율 예측이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날씨 요인, 구도 요인, 또 이제 경합이 하고도 또 한쪽 이긴다 싶으면 또 안 나오고 또 그런 경우. 그런 선례가 있는데 과연 80이 넘을지 이제 마지막 80% 찍은 적이 이제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그의 투표율이 80을 넘었었는데 지난 17년 선거 때도 이제 촛불 정세에 힘입어서 80을 넘지 않을까라고 다들 그렇게 관측하셨는데 결국 80을 넘지를 못했어요. 77.2%. 77%로 최종 마감됐는데 이번에는 과연 80이 넘을지 또 그 점도 우리 선거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지를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본 투표도 지금 따라서 사전 투표율 높은 지역이 아직까지는 본 투표율이 높긴 한데 이 격차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수석님하고 저하고 80%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저는 80%까지는 갈 것이다. 근데 수석님은 안 넘을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티격태격하다 왔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평균보다 지금 낮은 지역이 경기, 인천, 충남, 제주 지역들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성향상으로 볼 때는 중도 보수 성향층이 강한 곳인데 여기가 지금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는 그 지금 투표율이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역들이에요. 네, 이 지역이 사전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지역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도 지금 평균보다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지금 투표 의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지금 1시에서 2시 사이 기울기를 보니까 77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는 살짝 높겠지만은 80은 좀 터치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 지난 그 대선 때 보면은 6시 이후에 8시까지 투표 시간 2시간 열었을 때 5%포인트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시 반까지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를 감안한다면 80%를 못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사전 투표율이 조금 낮았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본 투표에 얼마나 또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실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관위 분석을 보면은 사전 투표에서는 일단 남성이 여성보다 90만 명 정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성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 지켜보자 이런 경향이 강한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전 투표를 하는 층들의 예. 특징을 보면 굉장히 관여도가 높다, 충성도가 높다. 이후 발생할 이슈 없이 나는 이미 후보를 결정했고 그 후보를 지지하러 간다는 굉장히 좀 그 관여도가 높은 층인데 이거는 다른 사회조사를 보더라도 정치 관여도가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고유한 특질이 투표 결과 행태에도 그대로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예. 저도 이제 YTN 통해서 사전 투표 자료를 봤었는데 보니까 60대, 70대 이상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여성이 조금 좀 더 빠졌던데 지금 이제 사전 투표를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 관련해서 이제 좀 논점이라면 논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 투표율 총량 법칙에 따라서 분산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사전 예. 투표가 본 투표를 자극하는 자극 효과가 있을 것이냐인데 그것도 이번 선거를 좀 분석하는 데서 향후 좀 의미 있는 단서,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끝까지 나는 신중하게 내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네. 지켜보시고 본투표에 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코로나도 이번에 또 역대 없었던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봤더니 확진자가 34만 2천여 명입니다. 재택치료자 수도 뭐 121만 8천여 명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초박빙 구도에서 이 정도 인원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후보 간 격차가 그 정도 날 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숫자가 지금 확진에 걸려 계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저희가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코로나 변수가 이번에 굉장히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그 자료 사전 투표율 자료를 보니까 고연령층이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확실히 이 이제 코로나를 피해서 내가 좀 사람 없을 때 가서 하겠다. 이게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확진자와 격리자 5시 50분부터 오늘 그 외출이 가능해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사전 투표 하실 때 확진자들 굉장히 혼선이 있던 상황이라서 투표 포기 우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투표 포기까지는 안 갈 것 예. 같고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와 이번 선거를 좀 관계에서 보자면은 가장 크게는 일단은 코로나 지난 2년 동안 끌고 왔던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적 총평이 이번 선거에 투표에 좀 녹아들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코로나 관리의 총평 예. 성격이 좀 묻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투표율 영향이고 또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투표 연구를 하면은 사전 투표자와 본 투표자 간에는 어떤 정향성이 있냐 그건 네. 매우 관심 있는 주제인데 이번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에는 과연 또 어떤 정향성이 있을까? 그들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투표 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있었던 사전 투표를 보더라도 문제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선관위의 또 부실 관리 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인인데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요. 투표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에서도 이제 부실 논란이 일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이게 초박빙 상황으로 승부가 결정이 되면은 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날지 이제 이따가 개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 예상에는 3%포인트 이내에서 격차가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승복 문화, 승복이 네. 과연 가능할 것이냐. 특히 지금처럼 이제 양당 구도가 아주 강고한 상태에서 이렇게 초박빙 형태의 결과가 나오면은 상당 기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예상치 못한 이 투표 관련한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관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단톡방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벌써 이제 이 뭐 집단으로 뭐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벌써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현혹되시면은 절대 안 되고 어쨌든 끝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선관위도 아마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사 출구 조사가 7시 반에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확진자 투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더해가지고 이 출구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자 변수가 이제 실제적으로 과거에 이제 사전 투표가 없었을 때는 당일날 현장에 나가서 엑시트 폴 이제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사전 투표가 이제 활성화 제도로서 안착화된 이후로는 이 사전 투표자들의 성향을 어떻게 반영 보정할 것인가가 예측 조사의 승패 질을 가늠한 요인인데 이제 KEP에서도 이제 전국 단위 이제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다음 사전 투표자들은 또 어떻게 또 투표 성향을 좀 보였는가.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라고 물으는 것은 저촉이 됩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예정입니까로 묻는데 어쨌든 사전 투표자들은 어떤 투표 행태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와 함께 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자들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해서 성연령별로 투표율을 제공하거든요. 결국 이제 투표율까지 가중치와 보정 작업을 거쳐서 사전 투표자들의 성향을 일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엑시트 폴을 통해서 출구조사를 통해서 그 후보들 찍은 결과값을 서로 이제 조합해서 최종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 보정하는 방법이 뭐 이 정확도를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들 굉장히 이번에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지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들 이제 첨언하자면은 리서치 분야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조사, 마케팅 조사, 시청률 조사가 있습니다. 사회조사 안에 이제 선거조사가 있는데 다른 값은 다 추정치입니다. 우리 시장 점유율이다, 시청률이다, 추정치인데 유일하게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가 선거조사거든요. 이제 각 이제 조사 회사들도 명운을 걸고 자기들이 이제 값을 낼 텐데 실제 값과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도 이번 선거를 보는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그 이제 인구 구성비에 따라 보통 모집단 구성을 할 때 대부분은 인구 구성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사전 투표는 하나의 독립된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아까 이제 여성층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그 기준을 반영을 해갖고 할당을 해서 아마 이제 가중치 보정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출구조사 발표는 7시 반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대통령이 나올지 이 부분 관심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각각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과 호남을 공략해왔죠. 윤현숙 기자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해를 부산에서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도 부산에서 돌입했습니다.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인 안동을 기점으로 대구, 경북 등 영남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재명은 안동의 태를 묻고 안동의 물을 먹고 안동의 곡식을 먹고 자란 안동 사람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역대 보수 진영 어느 대선 후보보다도 호남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목포와 광주를 오가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껏 띄우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거침없이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전통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선전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험지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실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부산과 대구에서도 30% 이상 득표율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호남 득표율 30%를 목표로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하면은 이재명 후보님이 경북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TK 경북 지역에서 30%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부울경은 40%를 넘을 거라고 봅니다. 역사에 기록될 그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기록이라는 것은 1이 더해질 때마다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올해 대선은 2030을 포함해 세대별 투표 양상이 과거와는 다르고 지역 정서가 예전만큼 견고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전통적 지역 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각 당이 제시한 목표치와는 꽤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서 20%를 간 넘겼고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주 득표율은 겨우 7%를 웃돌았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네, 자 윤현숙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TK 지역에서 30%,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의 텃밭의 유세 과정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선거를 설명해 왔던 것은 이른바 지역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 투표였습니다. 이번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역 균열에다가 이제 젠더 균열, 남녀 투표, 그리고 이념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좌우 투표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노청대 장년청에 했던 세대 균열이 어떻게 나타날 건데, 그 세대 균열이 가장 극명하게 이제 부닥치고 있는 것이 이제 영남에서의 어떤 이재명 후보, 또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 득표인데요. 이제 보자면 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영남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도 3040 폴런해서 나타나는데, 영남에서 지역 균열을 허물고 있는 것은 4050, 과거 이제 권위주의, 이제 반독재,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4050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척이 이제 좀 급속히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상도 그렇고 목표치로도 그렇고 그런 수치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그런 흐름이 간헐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번 했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보더라도 또 호남에서는 지금까지 보수정당 계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두 자릿수 찍은 것은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박근혜 후보 처음이었었는데, 이번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0%는 물론이고 20%, 30까지도 보이는 수치가 있었거든요. 이준석 후보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호남 30이라는 목표를 했었는데, 어떤 이런 흐름은 그 자체로 좋다고 봅니다. 호남에서는 특히 2030, 20대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주의를 좀 극복하자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남에서 영호남을 떠나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이렇게 독과점 형태로 지배하고 있는 이런 우리 정치 문화, 정치 질서에서 균열을 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는 의미 있는 아주 진전된 행태라고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에 대한 평가는 결과가 나타나봐야 어떤 수준의 평가를 덧붙일 텐데,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진전된 논의다, 진전된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공고했었던 이 지역구도, 이 균열을 내는 게 좀 의미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또 들어가 보면 이걸 주도하는 세대별 표심을 또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셔서 이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TK 20%, 호남 5%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보 진영 후보가 TK에서 20%가량의 표를 얻거나 보수 진영의 후보가 호남에서 5%를 넘으면은 승리의 가능성이 한 발 더 다가선다라는 법칙인데요. 근데 사실 이번 대선에서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까 벌써 이거는 다 깨졌어요. 이거보다 각 당의 후보들이 상대 진영의 지역에서 더 높은 지금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수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구도가 굉장히 많이 흐릿해졌다. 그렇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경부선 라인을 타면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TK라는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마지막 이제 수도권, 자기네 이제 본거지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의 마지막 그 활동을 한 거 보면은 어쨌든 지역 구도가 흐릿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진영 구도 속에서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20%, TK 20%, 호남 5% 둘 다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걸로 예측을 해보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선거 판세를 좌우한다는 수도권 민심이 어디로 갈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표금지 직전까지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서울하고 경기 민심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자면 서울에서 지고도 당선자가 서울에서 지고도 했던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이를테면 92년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2012년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 득표에서는 제1야당 후보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었었는데, 경기는 당선자 흐름과 경기 지역에서의 흐름이 그대로 유사했어요. 결국 이번에 가장 좀 관심이 있어 가는 지역은 저는 경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징성이 크다라고 하는 호남에서의 좀 압도적 지지와 함께 최대한 덩치가 큰 유권자 수가 많은, 또 그러면서 본인이 지사를 했기 때문에 강한 긍정적 평가나 자산이
있는 경기에서 최대한 벌려야 되는데 이 현재 여론조사로 보자면은 그래 만족할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점이 이제 마지막 동선이 이제 경기에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읽히는데 과연 경기에서 표의 향배가 어느 후보에게 더 크게 작용하느냐가 전체 결과에도 좀 충분히 작용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자체 진단하기를 서울은 좀 밀리고 있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은 부동산 잔불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영향으로 보이고 이제 그랬을 때 서울하고 경기는 이번에는 약간 양 후보 간의 흐름이 미세하지만 조금 달리 나타날 수도. 서울과 경기의 이 흐름이 조금 달리 가고 있다. 네네. 그렇게 또 결과가 어떻게 날지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이것도 보십니다. 관전 포인트. 말씀하신 대로 역대 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은 진보냐 보수냐 어느 한쪽만 그렇게 밀어주진 않은 상황인데 또 유권자 수는 가장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 당시 도지사 될 때 56.4%의 득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도에서 상당히 크게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경기도에서 많이 좀 따라오고 이건 대장동 영향도 있고 저는 이제 부동산 민심이 여전히 경기도에도 그 여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약간의 흐름이 변화된 부분은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선언된 이후에 이 수도권에서 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3자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전환되는 아주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열세를 보이던 서울에서 많이 좀 상승한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대별 표심도 이번 대선에 관심인데 그중에서도 20대 표심이 어디로 갈까? 이 부분 굉장히 관심입니다. 이은영 소장께 먼저 질문 드릴까요? 이 연령대는 또 남녀 표심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세대 문제가 이 선거에 이렇게 전면전으로 등장한 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2년에도 지역 구도가 거의 완화되고 세대 문제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랬는데 지금 벌써 이제 강산이 2번이 바뀌어갖고 그때 세대 문제를 야기했던 그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문제에서는 그런 이제 이전의 세대의 문제와는 지금의 세대 문제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안에서 또 이 젠더의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이번 그 투표율을 보더라도 이 20대, 30대 여성층의 표심이 좀 아직 투표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층이 좀 많은 상황이고 나는 투표는 하겠는데 누구를 정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최종 승자를 결정짓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대 남녀 표심 지난 재보궐선거로 좀 돌아가서 봐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비교해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그 20대 같은 경우는 그 젠더 균열과 이제 그 세대 균열이 좀 복합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4.7 재보선 때 서울만 보자면 20대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그 오세훈 후보가 받았거든요. 그 안에도 남녀 간의 뚜렷한 정향성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선거에도 약간 그 흐름이 좀 이어져 오고 있다. 20대에서는 30대는 조금 이제 완화 내지는 또 누그러졌지만 20대는 여전히 좀 그래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세대 포이론 어느 정도 사실 실정적으로 그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캠페인상에서 계속 녹여내고 있는데요. 20대의 특징을 또 보자면은 유동성이 또 높아요. 이제 후보를 바꾸겠다. 거꾸로 20대에서 액면으로는 여론조사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후보 교체에 의해서 이제 충성도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연령대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20대에서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 또 투표율과 함께 그 여론조사만큼 득표율이 나오느냐 이것이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최종 스코어를 가늠하는 그 요인은 이제 20대에 있던 투표율, 득표율이 좀 달려 있다. 좀 그렇게도 보입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그 20대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층도 많고 스윙이 많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신 투표 경향을 가진 층이 또 있더라고요. 한 15%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층이 구도 자체가 양강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요층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삼강 구도 형태, 제3지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재보선에서 20대 여성 제3지대 후보에게 15% 그렇습니다. 정도 몰아주는. 그리고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에게 그 20대, 30대에서는 거의 10% 넘게 지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즉 단일화를 한 상황이라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죠. 이 50대 선택이 어디로 갈지도 관심입니다. 1960년대 태어나서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이른바 386 세대이기도 한데요. 여당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각종 생활형 이슈가 터질 때는 또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들의 선택 어디로 향할까요? 김혜은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1987년 6월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대.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주역으로 평가받는 세대입니다. 30여 년이 지나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50대 중후반이 됐습니다. 이들이 나이를 먹는 동안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야당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앙 정치에 본격 진출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10년 후 태어나 극심한 가난을 직접 경험하진 않은 세대였지만 30대 초중반 IMF 경제 위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40대 초반에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할 시기에 집값 폭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삶의 무게에도 한때 뜨거웠던 동지애 때문일까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50대 초중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현 정부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를 비롯해서 다른 연령대의 정부 평가는 뚜렷한 양상이지만 50대는 상대적으로 갈팡질팡한 경향을 보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제나 부동산 문제 등 실생활 이슈에도 민감한 생활형 보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50대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인데요. 또 지난해 총선 때 투표한 사람들을 보니 50대 투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원도 많고 투표도 열심히 하는 50대.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자, 지금 뭐 마음은 진보, 몸은 보수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자, 50대 생활형 보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분석 동의하십니까? 네, 좀 동의하고요. 예. 저희 주변에도 이제 생활형 보수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상당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 층이 2002년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에는 이들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세대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어려운 단일화 결렬로 인해서 안 될 걸로 생각했던 때를 당선시켰던 세대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온갖 마음 자체가 좀 보수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들 그 표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는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50대 안에서도 여성층 그리고 네. 그 여성층 중에서도 주부층이 지금 사전 투표 의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투표 의향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50대 같은 경우는 이 정당 이슈 요인이 굉장히 강한 세대인데 정당 이슈 요인보다는 그 후보자 이슈 이런 쪽에 좀 더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부정적인 요인에 더 이제 그 혐오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 걸로 좀 정서적으로 느끼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0대와 그다음에 이 50대 여성층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저는 예. 마지막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표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50대는 그동안 쭉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뭐 일률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슈마다 좀 등락을 거듭했던 이런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세대이기 때문에 남 못지않게 좀 다르기도 한데요. 네. 보통 우리 세대를 이렇게 경험 공동체, 기억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87년도 이제 반독재 민주화를 이끈 주역이었죠. 또 2002년 노풍을 만들었고 2017년 촛불 아마 전 세계 어디에서 정치사회 때 변곡점에서 그 세대가 3번이나 이렇게 주역이 된 적이 있었느냐.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때 민주화에서 50대의 역할은 매우 컸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생계형 보수가 아니라 생활형 보수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좀 그 단어에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 이제 맹목적 그 업스트레이트에서 완고한 보수, 예. 완고한 이념지향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가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연하게 이제 일방향적으로 그 후보, 그 진영, 그 정당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평가를 달리한다는 거죠. 좀 더 유연했다고 저는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냐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결정적으로 만들었던 계기는 이런 뭐 조국 전 장관 그 문제 때문에 그 진영 내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과연 586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의 행태가 맞았냐, 그 내로남불 이런 말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하는 층이 50대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20, 30대, 40대는 남의 문제지만 50대에서는 적어도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그 표상하는 그런 가치가 정신이 어떻게 굴절 왜곡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50대 내에서 격론이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달리 평가하는 것이지 생활형 보수로 바뀌었다. 그거는 이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 선뜻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50대의 표심이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이자 마지막 관전 포인트죠. 막판에 이 후보 간 단일화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건데요. 먼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의 역사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성숙한 우리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후보에게 정말 아주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정몽준 후보의 요구를 그냥 수용하기로 한강의 콤비가 돼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단일화 꼭 해내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할 끈을 묶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네,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중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결국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역풍이 불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 열망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각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거든요. 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최대치 지지율을 받을 때가 17%였고 단일화가 잘 협상이 안 되는 그 기간에 이제 쭉 빠지면서 네. 마지막에는 한 6에서 8%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20, 30대에서는 10% 넘게 가지고 있었고 수도권에서도 그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층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의 소신 행보를 지지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표가 사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좀 반발 심리로 사전 투표 현장에 많이 좀 쏟아져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3자 구도가 양강 구도로 바뀌면서의 그 일어나는 표심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역풍이라는 단어로 그걸 표현을 했던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 열망이 더 높아질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지금 이제 비호감 대선이다 보니까 부동층 쪽에서는 저렇게 되면은 저쪽이 대세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대세를 타려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권 교체 열망이라고 서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 사이즈가 7에서 8 정도로 좀 작아졌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생각보다는 크진 않다. 있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일화하면은 단일화를 한 후보에게 그 표가 많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좀 분산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제 단일화의 성패 효과는 사퇴한 후보의 행보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의 그 행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를 두고 이를테면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네. 효과를 실정적으로 수치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순풍이다, 역풍이다, 미풍이다, 태풍이다 서로 이제 네, 그 정치 강도 공세에 능력이죠. 뭐 예.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수치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지난 며칠간의 안철수 후보의 행적을 본다라면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유세 기간에 동참을 같이 하고 한 있었죠. 부분, 그렇다면 아까 이현정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 고점 찍을 때는 10% 중반까지 갔고 마지막 직전에서는 한 6에서 8% 이 정도 사이즈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청이었는데 그 좀 추정하자면은 그 이전 단일화된다면 어떻게 할까? 한쪽이 이제 오롯이 이제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라면 안철수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좀 형성이 될 텐데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게 좀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이번 대선의 어떤 성패 네. 누가 당락의 문제 또 당락의 폭도 결국 단일화 효과를 지켜보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움직임 네. 또 그것을 지켜보는 관망층은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당락과 어떤 격차를 만든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뭐 생각했던 그만큼 그 정도는 서로 단일화 움직임 행보는 같이 하지 않았냐. 뭐 네. 해석은 양정당 진영에 달리 할지언정 예. 저도 행보만큼은 좀 큰 무리 없이 자범 없이 하지 않았냐. 그렇게 네. 좀 평가를 합니다. 예, 더하기 빼기에서 마지막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 대선 투표율이 지난 대선 투표율 77% 수준이라고 했을 때 23% 유권자가 포기하는 가치가 96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관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예산이면 570만여 명의 국민들이 삼겹살 외식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셨다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새 대통령 당선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 민주화합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병들은 이 한국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장관 청와대 비서 이래가지고 이 경제를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뜻이 국정에 가감없이 반영되고 그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민주권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의 행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이게 나라냐 이렇게 단식하시겠습니까? 촛불혁명 완성하는 정권교체 누굽니까? 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엇갈린 셈법 속 마지막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막판 투표 동료에 나섰는데요.
각 당 개표 상황실 연결해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상황실에 나가 있는 송재인 기자.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상황실에는 엄윤주 기자 나가 있죠.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자 끝으로 정현우 기자는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상황실이죠? 네, 정의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이제 투표 종료까지 4시간 반 정도를 남겨뒀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체 투표 시간에 이제 절반 넘게 지나간 만큼 이곳 민주당 상황실 역시 점차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전 여의도 당사에 머물고 있던 당 관계자들도 이곳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차려진 대규모 상황실로 하나둘 옮겨와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앞서 사전투표 때 참여했던 만큼 오늘은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성남 자택에서 투표와 개표를 지켜봅니다. 당선인 윤곽이 확실해질 때쯤, 그러니까 밤 늦게에서야 이곳 상황실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후보의 사전투표에 동행하지 않았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4시쯤 자택 근처 투표소에서 비공개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저녁 7시부터 이곳 개표 상황실에 집결해서 개표 결과를 다 함께 기다릴 예정인데요.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 당 역시 마지막 한 표를 독려하는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이재명이 아닌 국민을 위해 투표해달라며 또 투표하면 이긴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밤 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고, 지도부 역시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이 통합과 연대, 협력의 정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1.5%포인트 격차로 신승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 표라도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속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역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본투표율 현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박빙 속 이 후보의 열세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왔던 만큼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윤석열 후보 측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각 언론사 방송을 통해 투개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데 아직은 투표가 진행 중이라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무르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후 어느 정도 개표가 이뤄진 뒤 자정쯤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당초 목표치인 75%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윤 후보는 오전에 이어 오후 추가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며 정권 교체 열망을 투표를 통해 실현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도 각자 지역구로가 전국적으로 투표 동료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후 5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막판 투표 동료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후 저녁 7시부터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포함한 지도부들이 속속 모이는데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10%포인트 이상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교체 열망이 뜨겁다는 게 투표율에서부터 반영됐다는 건데요.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도 득표율 30%를 목표로 두는 등 당선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도 어제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적인 표심몰이에 나서며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효루 기자, 마지막까지 젊은 층과 소통했던 심상정 후보, 이번에 얼마나 득표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정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개표 상황실의 당직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투표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나가면서 이곳 현장에도 긴장감이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현재 자택에 대기 중인 심상정 후보는 오후 7시쯤 이곳 당사를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개표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한 뒤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불판에 삼겹살을 굽느냐며 양당 정치를 비판한 노 전 의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제 같은 불판이 70년이나 돼 노 전 의원도 하늘에서 탄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정치를 끝내길 원하는 표가 모이게 된다면 노 전 의원의 유지대로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소신 투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영국 당대표도 나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 후보 중 차악을 고르다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될 거라며 심 후보에 대한 소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쓴 점을 부각하면서 제3의 선택지로 자신을 과감하게 선택해달라는 심 후보의 호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6%대 득표율을 기록한 심 후보는 이번엔 다당제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더 뜨겁게 느껴진다며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뉴스에선 서울을 집중 공략한 바 있는데요. 대학가에선 청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건 오래된 양당 정치라고 비판하고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선 대표적인 지지층인 여성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심 후보 측 역시 다른 후보들처럼 전국 투표 현황을 지켜보면서 긴장 속에 국민의 선택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당사 개표 상황실 상황 알아봤습니다. 송재인, 엄윤주, 정현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전국 곳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각 지역 명소 사진과 함께 투표율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남산에 봄이 왔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꽃도 활짝 필까요? 서울 투표율 67.7%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사는 경기, 각양각색 민심들이 숨어 있겠죠. 투표율 65.7%입니다. 네, 대한민국 올해는 다시 날 수 있겠죠. 인천 투표율은 63.5%입니다. 네, 아직 안개 속이지만 오늘 밤 숨겨진 민심이 드러납니다. 강원 투표율 67.4%입니다. 네, 빨강과 파랑이 이어진 달이 우리 정치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은 66.4%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동떨어진 바위섬 두 개가 꼭 여당과 야당 같네요. 여야 그대로일까요? 바뀔까요? 충남 투표율 65.4%입니다. 네,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각 충북 투표율 보실까요? 66.2%입니다. 대통령의 기록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의 바통 이어받을 사람 누굴까요? 세종 투표율 69.3%입니다. 네, 얼어붙었던 부산항도 녹고 있습니다. 곧 활기가 돌겠죠? 부산 투표율 65.2%입니다. 아직 붙이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어서 투표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울산 투표율입니다. 67.8%. 네, 망망대해에서 묵묵히 길을 밝히는 등대. 이런 듬직한 사람 어디 없을까요? 경남 투표율은 67%입니다. 간절한 민심,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대구 투표율입니다. 68.2%입니다. 네, 독도 주민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안 하면 바로 티납니다. 경북 투표율 70.4%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성지, 광주의 굳건한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광주 72.3% 투표했습니다. 네, 차는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셔야 참맛을 안다고 하죠. 투표함도 그렇습니다. 전남 투표율은 75.2%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위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소나무,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전북 투표율 74.2%입니다. 네, 깊은 바다와 높은 화산을 품은 제주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제주 이 시각 현재 투표율 62.2%입니다. 네, 저희 YTN 직원들도 투표했습니다. 서두르시죠. 이 시각 전국 투표율 67.3%입니다. 네, 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대별로 표심이 뚜렷하게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죠. 네, 세대별로 앉은 자리와 처한 위치에 따라 고민이 다르다 보니 새 대통령에 바라는 것도 제각각일 텐데요. 특정 세대 비중이 높은 지역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네,
자, 처음 대통령을 뽑는 10대 유권자 비중이 많은 곳 보시겠습니다. 어서 와. 처음이지? 네, 자 10대 유권자 비중 많은 곳 위주로 보실 텐데요. 대전 동구 투표율 66.4%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교실 밖으로 나와 투표장에 갑니다. 10대 유권자가 많은 경북 경산 지역 67.4%입니다. 네, 취업, 학업, 이리저리 치이는 20대 유권자가 많은 지역 서울 관악입니다. 67.3%가 투표했군요. 이리쿵 저리쿵 마치 범퍼카에 탄 것 같은 20대들 과연 젊음이 범퍼카 되어줄까요? 20대 많은 지역 서울 동대문 67.1% 투표했습니다. 네, 회사의 집안일, 육아까지 30대도 고되긴 마찬가지죠. 30대가 많은 지역 부산 강서구 투표율 64.9%입니다. 무지 바쁜 세대입니다. 특히 육아는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죠. 30대 유권자가 많은 지역 경기 화성 지역 63.6% 투표했습니다. 네, 상사 눈치, 후배 눈치 40대도 힘듭니다. 40대 많은 지역 충남 대룡 투표율 73.2% 상당히 높군요. 이른바 낀 세대, 자칫하다 직장에서 라떼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대 많은 지역 경남 거제 66.4%가 투표했습니다. 네, 일 부동산 아이들 교육 무엇 하나 쉽게 잡히는 게 없는 50대입니다. 50대 유권자가 많은 인천 비양의 투표율 65.6%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유는 좀 생겼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50대 유권자가 많은 경남 창원 성산 현재 69.7% 투표했습니다. 네, 참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60대가 많은 경북 의성의 투표율 79.7%,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퇴직했는데 이모작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60대가 많은 경북 군위 지역 79.5% 투표했습니다. 네, 손주 보시느라 힘드시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경남 창녕의 투표율 70.5%입니다. 어르신 유권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경남 산청의 투표율 72.8%입니다. 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 대선을 두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네, 나라를 만들어갈 비전보다는 네거티브 공방만 기억에 남는다는 건데요. 저희 YTN에서는 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국민이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선 기획 정책 덕후 세 번째 시간 부동산 정책편입니다. YTN 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책 덕분에 후보를 알다 정책 덕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겠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두 양강 후보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저도 화나던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그 부동산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GTX 노선을 따라 1만 호에서 2만 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여러 개 건설해 네, 표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발언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한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대선에서 후보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선 의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복수 응답이 포함된 조사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답은 부동산 대책 및 주거 안정 대책이었습니다. 2위를 차지한 경제 성장 방안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많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표심 역시 양측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양측은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래픽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윤석열 후보 측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예, 세 가지입니다. 공급, 세제, 그리고 교통망 확충.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이 많아져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택들이 잘 공급이 돼야 사람들이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구나 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놔야 돼. 기존 주택이죠. 1번은 신규 주택, 2번은 기존 주택. 기존 주택도 매물로 자주 나와야 그래야 이제 또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세제 문제에 있어서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문제를 좀 해결을 해드려야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들이 잘 소화되면 가격은 안정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 중심 거리에서 거리가 좀 있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심에. 그러면 굳이 그 도심에서 좀 떨어져서 살아도 됩니다. 바로 광역교통망이죠. 그래서 이 교통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드리면 조금 멀리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금방 도심에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까도 등장했지만 역세권, 컴팩트 CD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조정해드리면 앞으로 크게 집값이 안 오르겠다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이제 집값은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살 이유가 없거든요. 네. 천천히 여유 있게 사자. 이것이 세 가지 공약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측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바꿔주시죠. 자, 이번에 민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번에 여야 국힘당과 저희 당 부동산 공약들을 비교했는데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공급을 늘린다라는 부분, 세금을 완화한다는 부분, 교통 대책을 세운다는 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250만 호가 아니라 311만 호 공급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더 공급의 양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보다는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는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 완화 부분도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 GTX 신호선을 따라서 하는 것도 이미 우리 후보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네. 저는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민간 주택 중에서 주택의 공급 중에서 민간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대지 빼놓고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 신속 협의제라든지 이런 그 같이 한꺼번에 인허가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를 통해서 이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중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종까지밖에 없었던 것을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해가지고 최대 500%, 최대 500%까지의 용적률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늘려진 용적률을 가지고 우리 소유자 같은 경우는 우리 분담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분담금이 들어가는데 네. 그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분들, 지금까지는 다 쫓겨나는 거였는데 그분들이 일정 조건이 되는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평촌에 살고 있는데요. 안양의 평촌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그리고 부천 중동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3번 이런 5개 신도시가 있는데 5개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신도시가 됐어요. 예. 그 교통도 안 좋아지고 특히 그 주차장도 안 좋고 상하수도도 안 좋아지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를 각 단지별로 개발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의 핵심 중에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을 높이는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그거를 리모델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리모델링에서 그 안전성을 완화해가지고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을 좋게 해주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짤막하게 20초 마지막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이익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 측의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는 과연 이 공약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공약을 보면 기본주택 100만 원 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안은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기본주택이 차기 정부에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급 정책에는 원가 주택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원가는 얼마에 국민들한테 공급하시겠다는 건지, 원가 공개를 지금 현재 LH 같은 공기업들이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후보님들께서는 지금의 집값이 차기 정부에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면서 더 가파른 상승을 막는 것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님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민 의원님, 지금 대량 공급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답변해 주실까요? 예, 대량 공급과 관련해서 아까 100만 호라고 하는데 실은 140만 호입니다. 기본주택 140만 호를 짓겠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대량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부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일 텐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의 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206만 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후보가 얘기한 게 105만 호입니다. 그래서 311만 호예요. 예. 그래서 206만 호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다라는 것이고 106만 호와 관련해서도 뭐 우리 김포 20만 호라든지 용산 10만 호라든지 그리고 뭐 지하철 정비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부지와 관련해서는 문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원인데 재원은 140만 호 중에서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는데 분양형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임대형이 문제인데 80만 호예요. 80만 호 중에서 1호를 건설하는데 약 2.5억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80만 호를 200조거든요. 이게 5년이니까 1년으로 나누면은 40조 드립니다. 40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주택 기금이 있거든요. 주택 기금이 지금 45조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고 또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기금을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도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가장 크게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측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가 주택과 관련해서 어떤 원가를 말하는 거냐라는 네. 질문이었습니다. 예, 청년 원가 주택인데요. 청년 원가 주택은 그 잘 아시는 대로 그야말로 토지 비용도 원가, 그다음에 건설 비용도 원가. 그렇게 해서 진짜 원가 그대로만 청년들께 분양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양받으신 분은 그 대신에 싸게 사니까 나중에 또 치가가 오르면은 이익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분양 원가 대비 양도 차익의 70%만 가져가시고 팔을 때 30%는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양도 차익의 그 일종의 그 7대3 분담 비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팔 때 국가 쪽에 30%를 깎아서
양도 차익가 30% 깎아서 매각을 하시면 그럼 이제 그 국가에서는 그거를 70%만 반영된 가격에 사가지고 그 다음 분에게 그 싼 가격에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만든 그래서 원가에 토지 비용도 원가, 그다음에 건설 비용도 원가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좀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집값을 어느 수준으로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민우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집값을 국가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만이겠죠. 시장의 상황을 잘 보면서 그게 맞추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쭉 상승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제 너를 띄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소득 수준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월급을 모아가지고 몇십 년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그 아까 1번으로 나온 그게 부동산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금융입니다. 100에서 200으로 갔다가 지금 한 190 정도 온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그냥 다시 100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그 담보 대출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담보 대출이 있는데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가버리면 이제 그 대출 받으신 분이 부실 대출이 돼버리고 예. 그중에 그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그게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일인데 올려놓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거를 완전히 제자리로 보내려고 무리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정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정을 목표로 가지면서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그 집값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현재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쯤 되면 서로의 공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순서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주도권 토론을 3분으로 제한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반드시 토론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윤창현 의원님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부터요? 예,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 SH공사가 그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거를 그 임대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임대주택 중에 한 25%가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드리려고 해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시민들께서. 그 이유는 뭐 뻔하죠. 그 교통도 안 좋고 여건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임대주택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걸 많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다행히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만 치중을 하시다가 혹시 이게 생활 여건이라든가 교통 같은 게 안 좋으신 데다가도 만들면 이제 이거는 공실이 돼가지고 그걸 만든 그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다가 거꾸로 안 좋은 상황으로 이게 연결이 되니까 뜻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략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혹시 이런 그 임대주택의 품질이라든가 생활 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간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택이나 의료나 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질 좋고 그다음에 생활 여건도 좋고 그걸 전체적으로 질 좋다고 했을 때 이제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임대주택의 수준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한 호당 짓는데 1.5억 정도였다면은 2.5억 정도를 계상을 해가지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들어가는 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수요와 관련해서도 저는 네, 조금 1분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1인 주택이 1인 가구가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통이라든지 1인 주택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1.5억에서 2.5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하라 해도 될까요? 예. 그 저기 김포공항은 어떻게 그걸 짓겠다고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로 김포공항을 저 아파트 단지로 바꾸실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공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항이기 때문에 유리한 교통 인프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을 한다는 것이지 김포공항을 다 없앤다는 그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민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가 대장동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크십니까? 그런데 대장동 이후에 대장동은 어쨌든지 간에 성남시하고 민간이 이익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있었던 뉴스테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라는 걸 했는데 그 내용은 8년간 전세 임대 기간을 유지를 하면은 마지막 팔 때 세입자한테 안 팔아도 되고 팔 때 가격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 건설업자가 8년 뒤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8군데가 있는데 지금 4조 이상의 이익이 있어요. 동탄에 예를 들면은 1,300세대짜리가 있는데 4천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토지를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뭐 임야를 대주로 바꾼다든지 할 때 나오는 그런 이득은 민간의 노력에 의한 이득이 아니잖아요. 인허가 과정 중에서 준 이득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 불로소득을 환수해가지고 그 이득을 가지고 국민에게 나누든지 주택 정책을 하든지 임대 아파트를 더 짓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그 토지 수익 환수제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국힘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쪽을 얘기를 하셔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공약에 충실하게 얘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옆으로 가신 거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적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투기도 없고 불로소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청년 원가 주택도 마찬가지로 원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따져서 청년들에게 싸게 드리는 거. 그다음에 역세권 첫집 주택 같은 경우도 민간이 개발을 할 때 약간의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 혜택을 기부 체납을 받아서 거기에 분양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싸게 토지 임대부로 분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에 들어 있는 철학은 불로소득 없다. 투기 없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양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시간입니다. 양측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가지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좀 드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것인가, 분양 원가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모두 답변은 같았습니다. 먼저 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됐던 정책인데 어떤 식으로 조정할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항상 간략하게.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중앙 정부가 걷어가지고 지방 재정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네. 국토 균형 발전, 지방 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무리하면 안 되죠. 종합부동산세 우리 윤석열 후보 시세 30억에 대해서 1년에 92만 원 부과됐다는 거 아닙니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시가가 한 15억 정도인 돼서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텐데 15억에서 25억 이 정도는 시세가 30억 정도일 때 92만 원이었으니까 그 이하에는 훨씬 적다는 거 아니에요. 연 50만 원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완화하겠다는 것은 불이익하게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고향에 집 있는 분들, 또 이직, 취직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게 된 분들, 그리고 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매우 오래 장기간 보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억울함들은 해소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개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지 부 의원 설명을 해주실까요?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제 LH 같은 경우에 분양 원가를 공개할 때 토지 매입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수용을 할 때 이제 얼마에 수용했는지 가격이 다 노출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또 다른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원가가 공개돼 버린 데 대해서 그 협상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협상력이 없어지면 오히려 비싸게 또 매입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니 우리 국민들께 싸게 좀 주택을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비싸게 매입을 하면 이제 비싸게 또 공급이 되니까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정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책 덕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 얼른 투표소로 향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도 새롭고 다양하게 바꿔놓았죠. 네, 현장 유세와 함께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유세가 대폭 강화됐고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선거운동 모습을 최민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전은 급증하는 코로나19 여파 속에 온라인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서 대리전을 벌이는가 하면 저 AI 이재명은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저보고 디지털 독재다 하실 때는 언제고 그새 따라 하십니까? AI 재밍은 내로남불로 만든 모순덩어리네요. 쇼츠 등 짧은 동영상을 이용한 정책 공약 대결도 뜨거웠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의무화 받고 국가 보조금까지 콜! 주사일제하면 3일 쉬어. 대면 유세가 예전보다는 제한되다 보니 TV 광고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에게 편지를 띄웠고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후보를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 의지를 담았습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키워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의 부자 감세 반대와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한 줄 공약과 메시지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치러지는 초유의 대통령 선거에 후보들의 온라인 홍보 전략과 수싸움도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치러지는 첫 대통령 선거. 자, 오늘 내가 행사할 한 표의 가치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이번 20대 대선을 치르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투표와 개표에 사용될 물품과 장소 그리고 선거 사무원 등이 필요하겠죠?
이런 선거 관리 비용이 모두 2,662억 원인데 지난 대선 때는 없던 방역 비용도 추가됐습니다. 다음, 후보를 낸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선거 보조금이 모두 465억 원이고요.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전액, 10%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절반을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 보전액이 1,08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선거 비용까지 보전해주는 건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비용들을 모두 더하면 4,210억 원에 이릅니다. 이걸 이번 선거 유권자 수 4,419만 명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9,527원. 오늘 내 한 표의 가치는 10,000원꼴로 계산이 되네요. 이번엔 오늘 뽑힌 대통령이 앞으로 다루게 될 예산으로 내 한 표의 가치 따져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의 예산은 607조 원. 어디 보자.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3,035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이걸 다시 유권자 수로 나눴더니 한 표에 6,868만 원이나 됩니다. 그럼 투표를 안 해서 날리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아직 이번 대선 투표율은 모르니까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무려 968억 원! 자그마치 570만 명이 삼겹살로 외식을 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돈 주고도 못 사는 세상을 바꿀 특별한 한 표. 그냥 버리지 마세요. 제발. 네, 이 시간에 현재 전국에서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까지 한 4시간 정도 남은 건데요. 자,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오후 3시 기준 현재 전국 투표율 68.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후 3시 현재 전국 투표율 68.1% 보이고 있고요. 자, 권역별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수도권 투표율 보실까요? 전국이 68.1이고요. 서울이 68.1, 경기가 66.9, 인천이 65.4%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이 68%, 충남 65.9%, 세종시가 높습니다. 72.3% 기록했습니다. 네, 경남 쪽으로 가보실까요? 자, 부산이 65.4, 울산 68.5, 그리고 경남 67.6%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권 투표율도 보겠습니다. 대구가 69.3%입니다. 경북은 72.1% 투표했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호남으로 가보실까요? 광주 74.4, 전남 75.3, 전북 74.2%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 제주권 투표율도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68.1%인데요. 강원 68.1%, 제주가 64.8%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대선일인 오늘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서울은 15도, 광주는 무려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그리고 또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투표소로 향하신다면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지금 전국으로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구름 많이 끼겠고요.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영하 2도, 안동 영하 1도, 그리고 대구 3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1,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20도,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민심 2022 YTN 대선 특별방송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